그러나 지금 조희대 사법부는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헌법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헌법 위의 권력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최근 일련의 판결은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과 정치자금법 사건 무죄, 김건희 집사 김혜성 횡령사건 공소기각, 곽상도 50억 뇌물 사건 무죄, 명태군 김영선 사건 무죄, 한덕수, 추경호, 박성재 등 내란 핵심 인물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봐주기 선고까지 이러한 일련의 재판은 사법부가 과연 우리 사회 최후의 정의 실현 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사법부 수뇌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 분립을 뒤흔든 이상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첫째,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5년 4월 22일 오전 대법원 제2부에 배당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었습니다. 수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소부 대법관 4명이 2시간 만에 검토하고 전원 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 조직법은 대법원 사건을 원칙적으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부 대법관이 독립된 심판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형식적으로 소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이는 소부 심리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대법관의 독립된 심판권을 침해한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입니다. 둘째, 상고심의 권한을 넘어 사실심 판단에 개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재판에서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역시 일정한 중대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바를 다시 해석해 구체적 사실 적시로 판단하며 사실 인정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재평가하고 판단을 뒤집는 것은 상고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하급심의 독립적인 사실 판단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셋째,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와 절차 위반으로 사법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이 사건 상고심은 대법원 접수 단 35일 만에 선고됐습니다. 기록은 6만 내지 7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문에도 전례 없는 속도전에 대한 대법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은 기록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하는 서면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2016년 판례에서 검사가 공소장 일부를 전자파일로 제출한 사건에 대해 이를 위헌, 위법, 무효로 판단하며 공소 자체를 기각했습니다. 종이 기록에 의한 심리가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에서 6만 내지 7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단기간에 검토하고 평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기록 검토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이는 형사소송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이 걸린 사건을 대선 전국 한복판에서 전례 없는 속도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속도와 일정은 우연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직접 주도한 의도적인 정치 개입,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노골적인 선거 관여라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넷째, 비공식 별동대를 동원한 사전 심리 의혹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이 공식 배당되기 전 특정 재판연구원 조직 이른바 별동대에 기록 검토와 보고서를 준비하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은 9월 말부터 모든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전제로 기록을 봤다고 답변했습니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기도 전에 비공식 조직이 먼저 사건을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적법하게 배당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사건을 심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없는 이들에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다섯째, 내란 사태 앞에서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파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법원장은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분명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그 내란 관련 사건에서 잇따른 영장기각과 봐주기 판결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이며 위법한 내란을 단죄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여섯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중원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교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했지만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서는 순간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성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전례 없는 재판 속도와 절차 위반, 권한범위 일탈과 정치적 중립 훼손 의혹으로 그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위반한 어떠한 권력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예외가 아니었듯 대법원장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입법부를 대표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대법원장을 여기서 멈춰 세우겠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99명 의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반드시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겠습니다.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회의원 강경숙, 권양엽, 김병주, 김준영, 민영배, 문금주, 박은정, 서영석, 장종태, 조계원, 최혁진, 한창민이었습니다. 지금 김준영 의원께서 늦게 오셔서 김병주 의원님하고 두 분께는 1분 이내로 소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조희대 탄핵 소추안은 반드시 통과돼서 조희대 탄핵해야 됩니다. 저는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법원 앞에서 7주에 걸쳐서 1인 시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희대는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야 되는 죄는 차고 넘칩니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 밤 사법부는 실제 회의를 열고 계엄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실제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법적으로 낙마시키려고 사법 쿠데타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계속 죄가 차고 넘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반드시 이제는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거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정책위장 김준영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저들은 국힘과 일부 세력들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합니다. 3부 독립을 얘기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독립이지만 어느 한쪽이 병들었을 때는 다른 부가 견제하고 고쳐야 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대법원장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하고 사퇴를 촉구합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 왜곡죄로 고발된 첫 번째 누구인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 왜곡죄로 직접 고발하신 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냈죠. 막 부상당해가지고 한 석 달 병원 신세진다고. 아이고. 네, 방송에 잘 못 나왔네요. 아, 그러셨군요.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네, 뭐 많이 네. 예, 회복됐어요. 그래도 와병 중에 고발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했어요. 병원에서요? 네, 네. 병원에서 그래서 그냥 고발장을 휴대폰으로 그냥 했죠. 네. 병원에서 휴대폰으로 고발장을 쓰셔서 그러니까 접수를 하신 겁니까? 이제 국회에서 법외국죄가 통과되고 네.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바로 이거 빨리 고발을 해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무회의 통과되고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법에 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3월 2일 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바로 이제 공포 시행되겠다. 네. 해서 이제 사전 예약 비슷하게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네. 이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 휴대폰으로 빨리 써갖고 접수했죠. 네. 이제 찜 해놓으려고. 찜. 네, 그러니까 어제 1호 네. 이렇게 1호 나왔잖아요.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예. 그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하고 숱하게 네. 이 문제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선거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맞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냐? 이거는 납득하기 어렵다. 절차에 맞습니다. 매우 하자가 있다. 네네. 예. 네. 그 작년 5일 날 이제 충격적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생중계로 했죠. 네. 그 전에 아마 여기에 나오신 분들 모든 그 소위 진보 진영 네. 유튜브나 언론에서 무죄라고 다들 확신하셨어요. 맞아요. 제 혼자 유죄 파기환송 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결론도 말이 안 되지만 첫째 시점이 한 달 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5,200만 주권자가 결정을 할 건데 네. 대법관 12명이 유죄를 때려서 그 1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그 출마 자격을 박탈한다. 이거는 헌법 제1조 이제 국민 주권주의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사건의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는 이제 절차적으로 어떻게 7만 쪽이나 되는 그 종이 기록을 다 출력해서 네. 대법관 12분이 다 꼼꼼히 다 읽어보고 평의에 참가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조희대 천대엽 당시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불러서 네. 추궁했더니 예. 종이로 출력해서 안 했다는 걸 거의 인정했거든요. 했어요. 이거는 예. 팩트는 정리됐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전자적으로 좀 본 것 같다 뭐 이렇게도 예, 하고 예. 그러나 그때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었어요. 네. 그것은 작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해야만 됩니다. 네. 종이로만 기록 형사소송법상. 검토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사소송법.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대법원 판례상 예. 반드시 종이로 해야 되고 예. 하지 아니한 예. 형사소송에서 검사의 공소장은 무효다. 예. 나아가서 그 취지는 법원의 판결도 무효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제가 다 찾아서 예. 고발을 했죠. 그래서 제 고발은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거예요. 저는 뭐 내 피셜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예. 다 찾았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의 근거에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파기환송 결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네. 그 위법 소지, 네. 특히나 그 저 전체 기록이 7만 쪽, 네, 네. 예, 7만 쪽이나 되는 것을 전체 출력한 사실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무슨 그때 당시에 말했잖아요. 뭐 트럭 한 대 분량은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갔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 큰 책으로 350권.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대법관 사무실에 직접 가보니 종이 기록이 없더라. 네, 이런 네, 것도 네, 직접 맞아요, 확인을 맞아요. 했었던 거고 네, 네, 말씀 네. 주신 대로 국회 법사위 회의 때 그 내용도 확인이 됐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서면주의 위배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2016년도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네. 예, 그 판례에서 그 형사소송은 엄격한 서면주의, 종이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종이주의, 예, 예. 종이주의를 요한다. 예. 그리고 엄격한 요식행위를 요한다. 예. 형식, 종이라는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 이유는 징역에 가두고 하는 거니까. 네. 피고인의 그런 인권 보장, 방어권 보호 이런 예. 차원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형사소송법 여러 조문이 그런 서면주의, 종이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네. 그걸 위반해 가지고 어느 검사가 예, 이 공소장 쓸 게 너무 많은 사건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간략하게 몇 페이지 쓰고 종이로 나머지 수백 페이지는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냈습니다. 네. 그랬더니 1심, 2심 판사님은 유효하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네. 그게 유명한 판결인데요. 2016년 예. 이것은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다. 예. 엄격한 형사소송법 서면주의를 위반했다. 예. 무효니까 검찰은 공소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네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때렸어요. 예. 죄가 되는데도 네.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절차적으로 안. 안. 그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낭독한 예. 유죄 파기환송은 예. 예. 그 판결문이 예. 무효인 거예요. 그 판결문 자체가 무효에 해당. 그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예. 대법원이 조희대 그 판결을 무효다라고 예. 판결해 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항소심에 내려가 있잖아요. 네네.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무효고 거기에 네. 따른 항소심 지금 재판도 무효예요. 어.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의 그 재판이 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안 끝나고. 예. 그 판결은 무효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법률적으로 되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네. 근데 항소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 전에 무죄 받고 올라가가지고 올라갔다가 유죄로 다시 내려보냈죠. 내려왔고. 그게 그리고 중지돼 있죠. 예. 예. 그러면 그 대단히 복잡한데 저희는 네, 뭐 네. 법률 전문가가 네, 네, 네. 아니어서 그렇죠.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만약면 그 자체로 네. 무효 처리가 되게 된다면 네. 이 사건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에 여전히 그 사건이 법적으로는 있는 거고 네. 종이 기록 어쨌든 기록은 항소심에 내려와 있어요. 고등법원에. 네. 그걸 가져가야지. 무효의 법리에 따르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 예, 예. 뭐 그래서 그 뭐 법률적으로만 한다면 예. 항소심에 고등법원에 있는 재판은 지금 대법원에서 네.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시 그렇군요. 네, 판결은 무효기 때문에. 그 이 사건을 경찰이 그 용인 서부서에 배당을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일리가 있더라고.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서부서에서 연락 받으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예. 예. 제가 3월 2일 날 인터넷 그 이제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법이 이제 언제 공포될지는 그때 몰랐으니까. 네. 근데 하여간 조만간 공포 시행되면 네. 정식으로 종이로 출력해서 네. 우편으로 제출하겠다. 제출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계속 들고 있기도 좀 그렇고 법이 네. 언제 시행 공포될지는 또 애매하고 예. 그러니까 우선은 네. 이제 정식으로 이게 이제 고발장으로는 안 보고 네. 그러면 이제 반려할까 하다가 반려하면 또 욕 먹을까봐 그래서 이제 예. 서부서로 내려보내고 제가 그래서 어제 경찰청하고 예. 공수처에 예. 다 이제 출력한 예. 정식 고발장을 예.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아. 오늘 도착할 거고
하고 예. 다음 주 초에 예. 양 기관이 어디서 할 건지를 예. 이제 내가 한 군데에서 모아서 정리를 해달라.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서 상황은. 이게 둘 다 좀 이게 좀 공수처는 공수처장 자체가 지금 해병 특검한테 기소당해갖고 네. 뭐 저러고 있고 예. 거의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느낌. 예. 근데 법률적으로만 보면 네. 공수처가 공수처 법에 예. 이제 대법원장이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이 사건 이후에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이미 고발을 한 게 적이 있더라고요. 있죠. 예. 언론에도. 예. 그래서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이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네. 뭐 거의 똑같은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법외국제도 제가 고발한 것도 공수처가 하는 게 저는 법리적으로는 예. 그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청도 부담스러우니까 공수처로 들어갔으면 하더라고. 예. 눈치가. 예. 그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네. 경찰 내부에선 네. 법관의 법조경과 법리 해석에 대해 수사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요. 예, 부담스럽다며 당혹스러워하는 이 네, 사건 네. 어떻게 수사해라고 네, 하면서 네, 네. 당혹스러워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양측이 경찰이면 경찰, 공수처면 공수처 양쪽에서 어딘가는 이제 하나로 정해서 수사를 본격화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발인 조사도 받으셔야 당연히. 예, 가서 이제 받으셔야 되고 하는 근데 건데. 저는 여기서 예. 관할 수사기관 관련해서 앞으로 어쨌든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여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청 네.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국수본. 있잖아요. 네. 그 굉장히 그 훌륭한 역량을 가진 예. 기관입니다. 예. 또 내란 사건도 거기서 어. 또 많이 역할을 했고 예. 그러면 이럴 때 경찰이 대법원장 소환해서 어. 이 수사에서 딱 실적을 보여주는 그 역량을 보여줘야 예. 경찰 수사력을 믿을 수 있다. 예. 얼마나 좋아요. 경찰에 오히려 이게 하는 게 수사권 저는 좋지 꽃놀이패가 않나.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예. 경찰의 수사력이 국민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잖아요.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딱 소환해서 잡으면 예, 그 소환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님은 공수처보다는 경찰이 수사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예. 미래를 본다면 경찰청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군데 다 냈어요. 둘 다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고발인을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박영재 대법관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파기환송 의 결정을 할 주심 때 대법관이었죠. 그렇죠. 주심 그러니까 대법관이었죠. 두 분이 이제 그 사건의 이제 주역이니까 어, 나머지 이제 10분의 대법관이 그 유죄 파기환송에 찬성했잖아요. 예. 10대 2. 네. 그런데 뭐 나머지 분들은 빼고 그 주역만 일단 네.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이제 박영재 대법관 두 사람이 이제 키맨이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 사건 사실은 정상적인 대법관이라면 이런 절차적 위반이 있을 때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네. 이렇게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절차적인 하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현직 대법관 또는 뭐 재판 연구관들 대법원에 네. 재판 연구관들이 역할을 많이 하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2016년도 그 대법원 판결 서면으로 종이주의, 종이로 해야 된다.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또 워낙 중요한 판결이었고 특히나 이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네. 벌써 한 10년 전부터 다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거의 100% 전자소송을 합니다. 예. 근데 형사사건만 종이로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대법원이 그리고 법원 행정처가 주도해서 이것도 전자화한다. 네. 수백억을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10월 10일 날 드디어 네. 형사소송에서 전자화가 시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법원 행정처 및 대법관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법 왜곡죄는 시행 이전에 했던 수사와 오케이, 재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로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작년 5월 사건이라서 네. 법조계에서는 이거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네. 않을 거다. 가능성이 네. 매우 낮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네. 당연히 그 생각을 했고 이게 음. 소급 적용 아니냐. 네. 헌법 13조가 형벌법규에 소급을 금지하기 때문에 네.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대법원 판례를 또 다 찾아서 네. 대법원 판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법원 판례가 이게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 어떤 이런 판례? 유사 사건에. 어. 유사 사건에. 어떤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법조인들은 지금 즉시범 계속범이라는 걸 알 겁니다. 예.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예. 그게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잡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눈 감아줬어. 직무유기죠. 예.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네. 그게 들통이 나고 예. 처벌을 받았어요. 예. 그 대법원 판례가 야. 이런 직무유기 이런 범죄는 예. 그 종이 기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1년간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직무유기적인 거죠. 법왜곡죄에 보면은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아니한 것 이거 법왜곡죄에 있습니다. 네. 그 경찰관도 수사해야 되는데 아니한 그때는 이제 직무유기로 네.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 그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범죄다. 아, 시정을 안 하고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7만 쪽을 프린트아웃해서 읽어보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니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박영재 대법관은 계속범에 해당한다. 계속범이다. 그게 계속범의 법리입니다. 예. 그 대법원 판례도 있고 뭐 통설 판례가 일치합니다. 예. 그러니까 포괄일제 비슷한 거예요. 포괄일제. 옛날 거부터 지금까지 포괄 한꺼번에 다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기환송 결정으로 끝난 걸로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 근데 그것도 제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범인 경우는 예. 계속범과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즉시범이에요. 예. 작년 1년 전에 도둑질을 했다. 예. 그거는 즉시 종결됐어요. 예. 지금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 못 합니다. 근데 계속범인 경우는 네. 옛날로 소급하는 게 아니고 예.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범행에 대해서 현재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과거로 소급이라는 게 아니야. 야. 그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 역시. 그게 그 범죄가 부작위하는 어허. 이 직무유기 예. 이런 법외국제 내용에 그런 부작위가 있거든요.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네네. 종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예. 안 했다 이거. 예, 예. 이걸 제가 대법원 판례를 이제 적용해서 역시 이것도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예. 아, 그러니까 아이 재밌네요. 재밌죠. 공부를 해야 돼. 예, 굉장히 재밌네요. 이제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적용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처벌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네. 앞으로 다퉈야 되는 그리고 이런 이 상황이 되는 거네요. 기자님이 조금 전에 그 질문하신 거 제가 예. 답변을 못했는데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질문인데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 그 파기환송 판결은 끝났고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으로 내려와 있지 네. 않느냐. 예, 예. 그러면 종결 종결. 끝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급 아니냐. 예. 끝난 거에 예. 대해서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역시 대법원이 대법원을 고발합니다. 어. 그 대법원 판례가 다 있어요. 대법 판례가 또 예, 있어요. 통설 판례입니다. 통설. 이견이 없습니다. 법조계에서 예, 그건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서면주의를 위반한 것은 예. 검사의 공소장도 무효다. 판결문도 무효라고 했잖아요. 네. 이 당연 무효의 법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무효면 거기에 근거한 예. 후속 행위도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심에 내려와 있는 것도 무효라고 무효다. 했죠. 아.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예. 원래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 네. 무효니까. 그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예, 대법원 판결이 종결된 게 아니고 네. 판결은 무효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중인 거지. 네, 현재도. 네, 네. 예. 그러니까 현재 계속되고 있는 그런 예. 부작위 상태, 법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법외곡 상태에 네.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군요. 아, 재밌습니다. 재밌죠. 앞으로 이 네.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 싶은데 우리 언론은 오늘 중앙일보 일면 머릿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사법 개편 첫날 사법수장이 고발당했다. 네네. 예, 이게 이제 제목이고 사법 개혁 3법 여기 이제 중앙일보는 사법 3법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네네. 그런데 그 대법원장이 고발된 것 자체로 사법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법부에 실제 혼란이 있습니까, 변호사님? 어느 기자님이 예. 저한테 오늘 아침에 네. 전화 주셔가지고 이병철 변호사님이 사법 혼란의 수괴가 됐다. 사법 혼란 수괴. 예. 1호 그 네, 고발자니까. 그것은 아마 좀 극우적 언론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네, 예. 그렇지만 뭐 민주 시민이라면 네. 또 민주 시민의 그런 열망 때문에 이 법이 결국은 통과가 된 것이고. 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네. 뭐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 국민들 잘 모르실 텐데 법조인들 특히 이제 판사 검사들은 네. 본인들이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 연수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그런 문화에 젖어서 평생을 살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처벌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지규현 판사 룸살롱 사진이 나와도 네, 네. 제주 판사들 낮술 먹고 네, 네, 네. 근무 시간에 애기 보러 다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저기 누굽니까 그 창원지검에 그 명태균 씨 판결했던 그 판사. 판사는 네. 그 무슨 해외 여행 가고 뭐 네, 네, 명품 네, 코트 네. 받고 해도 네, 네, 그냥 네.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무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젖어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법원, 검찰, 예. 판사, 검사들은 특수계급이야.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제가 보면 웃겨.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 평생 그 물이 안 빠집니다. 절대로. 판검사 단 하루만 해도 그 물이 안 빠져. 예. 판검사 안 한 사법연수원 그냥 그 이름 없는 변호사들도 그거를 누리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였는데 예. 제가 그냥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특수 계급이었죠. 이거를 때려 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호 대법원장부터 네. 예, 소환해서 예, 얼마나 좋아요. 예. 그 변호사님께서 지금 지규현 판사 그리고 네, 심우정 전 네, 네. 검찰총장도 고발하셨습니다. 네, 네, 어제 네. 심우정 총장이 박성재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네, 네. 그 내란 상황에서 검찰 파견 등에 대한 증언을 네, 모두 네.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본인이 이제 수사받고 있다. 네. 뭐 그런 이유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두 명도 법외국제 네. 2호, 3호로 고발을 똑같이 예. 했는데 1호 조이대, 1호 조이대, 2호 2호가 참 박영재 대법관, 박영재, 3호가 지기현, 4호가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 예. 검찰총장도 하나 잡아야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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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을 조져야지. 네. 그 두 분 한 거는 이제 작년 3월 7일 윤석열 구속 취소 및 석방 지휘한 네, 거. 그렇죠. 그것도 역시 이제 논리 구조는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걸 부작위 안 한 것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다들 아시지만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때 네. 70년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서 날짜로 계산을 해야만 되는데 네. 유독 윤석열이만 안 네. 했잖아요. 그렇죠. 시간으로 계산해서 네, 풀어줬죠. 네. 역시 구속 취소. 그것도 이제 그 부분을 예. 제가 법외국어로 포착을 한 거고 아하. 심우정 검찰총장은 예. 즉시 항고를 해야만 되는데 또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법원 가서 판결 받아오라 했어요. 그래요. 항고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기현이는 자기는 할 말이 있다 생각할 거야. 네. 그런데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해야만 되는 걸 안 했잖아요. 네. 역시 부작위. 예. 그것은 현재도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 아하. 똑같은 논리 구조로 예. 법외국이다라고 예. 고발을 한 거죠. 그렇군요. 아, 재밌습니다. 네, 그 네. 변호사님께서 고발한 이 주체들이 앞으로 경찰에서 또는 그밖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참고로 어제 경찰에서 여러 군데 전화가 왔어요. 네. 이거는 비공식적인 거니까 아. 이거 접수 받은 무슨 예. 배당 받은 데서 예. 말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 하여간 뭐 경찰에서 여러 군데 경찰청 네, 뭐 네. 등등해서 네. 그냥 변호사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네네. 이 방금 우리 어, 기자님 예, 질문하신 거 예. 이거 속업이 아닙니까? 예. 내가 쭉 계속범이다. 예. 대법원 판례도 제가 가르쳐드리고 예. 했더니 예. 다들 하시는 말씀이
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어. 알겠다 이거. 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알겠습니다. 있는지 처음 알았다. 아, 예. 네. 경찰도 왜냐하면 좀 가르쳐가면서 이렇게 예외적인 거니까. 예. 그렇지만 내가 형법 교과서 찾아보시면 다 있다. 예. 형법 형사소송법에. 예. 네, 그랬더니 이 변호사님 잘 알겠다고. 네.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지휘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수계입니다, 제가.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외국제 1호 고발되었습니다. 여권 의원들의 탄핵 소추까지 전무후무한 역사적 심판이 시작된 거죠. 경찰조차 심각한 부담을 느낀다는 이 치명적인 한 수가 사법부의 견고한 특권 의식을 깨부술 강력한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판검사들의 왜곡된 양심과 그들만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단죄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엄중한 진리가 이번 고발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거죠. 치외법권처럼 군림해온 기득권 세력들에게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